반갑습니다. 1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14주차부터는 14주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할 때는 주제가 행복한 삶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주제이지요.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타인을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 활기가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하고 기대하는 행복과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다를 수 있는데요. 무엇이 행복이고 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이란 사람들은 왜 행복한 삶을 원할까요? 그 이유는 행복할수록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에게 더 호의적이고 삶을 더 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는 행복을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쾌락적 관점입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조건이 좋아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외적 조건과 행복 간의 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쾌락 적응 때문인데요. 욕망이 충족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 금방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욕망의 충족이 절대적 기준보다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과의 비교 같은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네요. 두 번째,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 자기실현적 관점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즐거운 삶은 지나간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삶이 즐거운 삶입니다. 적극적인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자신의 강점이나 잠재력을 발휘하여 몰입과 자기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요. 의미 있는 삶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위해 기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 자기 실현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하더라. 사람마다 그 행복을 느끼는 어떤 행복 설정점이라고 하는데 그 행복 설정점이 다르고 행복 설정점이 높은 사람은 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느끼고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차이는 행복 수준의 44에서 52%, 반 이상의 정도까지도 설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유전의 요인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환경적 조건은 행복 수준의 10에서 15%밖에 정도 안 되더라.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나 사고방식이 행복 수준의 35에서 40%까지 설명하더라. 즉, 행복은 유전적 요인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현실적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이 반이고 유전적 요인이 반이고 의도적 활동이 40%. 그러니까 의도적 활동이 40%나 차지한다라는 거는 의도적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영향을 받겠죠? 환경 같은 거는 10%밖에 차지하지 않더라. 이게 내가 느끼는 행복이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적더라도 의도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감이 올라가겠죠? 자, 우리가 인생에 굴곡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날 친구와 싸우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복권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 행복감이 쭉 끝까지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에게는 감정을 다시 초기화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감정 변화를 중립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적응 회복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처럼, 자, 결혼을 했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결혼이에요. 자, 여기 기점을 결혼 전, 결혼 후,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선 있죠. 이거는 배우자와 사별한 기준으로 사별한 후, 사별하기 전입니다. 자, 이혼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혼하기 전, 이혼하기 후입니다. 자, 결혼을 한 기점에서는 여기가 삶의 만족도거든요. 삶의 만족도가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쭉 올라가나요? 아니요. 점점 조금 떨어지네요. 그 다음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보세요. 사별하기 전에는 행복감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사별하기 전부터 행복감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별 이후에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은 한번 볼까요? 이혼하기 전에는 삶의 만족도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직전에는 삶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행복해졌을까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그렇지만 감정이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더라. 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데 결혼일까요? 사별일까요? 이혼일까요? 네, 결혼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결혼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나중에 높고 그 다음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처럼 결혼 때문에 상승한 행복감이나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 때문에 하강한 행복감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감이 원래 수준으로 그럼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은 아무리 큰 절망이나 기쁨도 서서히 사라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절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밥은 먹어야 되고 학교는 가야 하고 또 쉴 틈 없이 어떤 일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의 영향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또 행복감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요. 또 우리 마음에는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돈과 행복은 어떤 관계인지 볼까요? 행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는데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인한 행복해진 그 기분은 그 쾌락 적응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로또 당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기분이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인 멕시코나 코스타리카가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부유한 국가보다 더 높은 국가 행복 지수를 보이는 것도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물질적 욕망의 포화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돈이 행복을 높여주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돈과 행복 간의 관계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령 급여 수준이 낮을 때는 월급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지지만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이 월급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우면 행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자, 그럼 행복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가치에 아무 생각 없이 매달리기보다 자신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생각해보지 않고 외적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배운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외적인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돈과 사회적 지위는 얻기 쉽지 않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며 얻었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자기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늘 우리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잠시 일깨워주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행복을 찾도록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주면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는 대신 자녀와 운동하거나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시고 또 교양 수업도 들으시고 다른 학문적으로 지식으로도 이것을 계속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나에게 행복이란 연습활동입니다. 자,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행복을 찾지 않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 관계, 기쁨, 자부심,
자신감, 조화, 풍요, 고마움, 평온, 경외, 희망, 재미, 흥미 등에서 행복의 조건에 적합한 단어를 고르시고 그것을 자신만의 행복으로 정의해 봅시다. 자, 여기서 고른 후에 그 단어를 고른 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단어와 관련된 너너너너너너 뭐뭐뭐 할 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둘째, 자신이 정의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떠올려 봅시다. 만약 관계라는 단어를 고르셨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관심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심을 나눌 기회를 만들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의한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저에게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클래스룸 네, 여러분의 어떤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지 가능하신 분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4주차 첫 번째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사랑, 관계, 기쁨, 자부심, 자신감, 조화, 풍요, 고마움, 평온, 경외, 희망, 재미, 흥미 등에서 여기 있는 단어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를 이거에서 나는 행복의 조건에 적합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골라요. 저는 평온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른 다음에 이거를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거 평온에서 뭐 어떻게 할 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떠올려 봅니다. 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14주차 첫 번째 클래스룸 수업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궁금하고 또 서로 어떤 것이 행복한지 볼 수 있는 좋은 글은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행복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불행해지는 습관, 비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나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지요. 타인과 비교를 하면요. 타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잘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이 더 많이 겪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건은 자기보다 타인이 더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이 실제 삶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일 뿐이죠. 보이는 것. 그래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 다음 이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타인이 어머 너 좋아 보인다, 너 행복해 보인다, 오늘 얼굴 좋아요? 라고 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설정하는 그 기준이 물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의 전체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과 비교하면은 나의 성취에 기뻐하기 어렵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타인과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활동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나 고통스럽고 시련 없이 즐거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살다 보면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는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세상이나 타인을 원망하기 쉽지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기 어려운데 시련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시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시련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쭉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고 나의 모습을 정화하고 또 나의 감정을 조절해서 감성 지능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 마지막 주차 강의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시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자, 시련은 누구에게나 겪는 일이고, 시련이 있을 때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내가, 이 시련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긍정적 경험에 집중을 하면 시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행복을 되찾을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따뜻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함께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련을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만이 겪는 불행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시련을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받아들이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련으로 인한 무기력감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일을 시도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요. 시련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으로 집중하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또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